자,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15번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문법칙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 법률의견서에 관한 내용이군요. 다음 사안에서 법률의견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지를 쓰고 그 근거를 밝혀라, 이런 내용입니다. 피고인 E 주식회사와 그 직원인 피고인 F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임원에게 부정한 톡탁을 하면서 금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어요.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0년 3월 10일 이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G 변호사는 위 사건과 관련해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금 이 법률의견서가 나오죠. 2010년 3월 15일 전자우편으로 이 주식회사에 전송한 바 있는데, 검사가 동년 7월 15일 실시한 이 주식회사 서울사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등 저장 매체의 압수를 통하여 위 법률의견서를 취득한 다음 이를 출력해서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신청하였습니다. 이 법률의견서에 뭔가가 있었나 보죠?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들은 위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사는 그 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증언할 내용이 피고인 이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안이었어요. 이럴 경우에 아마도 이 내용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 부정한 톡탁과 관련된 내용이 이 법률의견서에 들어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정의 어떤 판단을 내려줬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증거 능력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전문 증거이기도 한데, 지금 문제는 그 자체가 곧바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죠? 이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을 저장 매체를 통해서 출력한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그거를 판단해주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이것이 전문 증거라고 한다면 몇 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판단할 것인가, 이렇게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보시게 되면 간단한 건데요. 요건 우리 판례를 한번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 능력의 전제 요건은 뭘까? 역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 즉 저장되어 있는 것과 출력한 내용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겠다, 이게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정보 저장 매체 원본의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담보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문서에 대한 그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록에 남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그런 전제를 갖췄다면, 그렇다면 이 법률의견서의 그 전문 증거는 몇 조에 해당될 것이냐 문제인데, 이거는 법원과 면접조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사 절차에서 나온 것도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313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단순한 법률의견서니까 이건 감정서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거고요. 자신의 의견을 기록한 것이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진술서에 해당되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전문 증거는, 그러니까 결과적 318조 1항에 의해서 증거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뭐죠? 핵심은 이거죠. 313조 1항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지 변호사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안에서 위 법률의견서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결국 313조 1항이 되겠죠. 313조 1항 본문의 작성자이면서 진술자인 지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 변호사는 뭐라 그랬어요? 증언을 거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313조 1항에 의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럼 증언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뭐로 넘어와야 돼요? 314조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314조에서 기타 진술할 수 없는 사유, 진술 여기에 포함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이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증언 거부권 행사했다 하더라도 진술불능으로 봐서 증언을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우리 판례가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했던 것이죠. 종래 판례에서는 진술 거부권 행사를 그 밖에 이전한 사유로 포함된다고 했으나 판례를 변경했죠. 그래서 314조의 문헌과 개정 취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148조나 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 행사해서 증언을 거부했다면 그 밖에 이에 준한 사유로 인한 진술했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판시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사안에서 이 법률 의견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의견서라고 해서 이렇게 새롭게 보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봤던 311조, 12조, 13조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사례를 볼까요? 역시 전문법칙 관련된 사례가 되는데요. 아래 각 수사 보고서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대법원 판례를 물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 시험의 특징이죠.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수사 보고서에 고소인과 전화 문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요 수사 보고서는 이제 내부 문서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기재 부분이 증거 능력이 있겠느냐? 전화 문답 내용. 두 번째로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이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장소에서 확산한 교통사고 장소에 대한 실황조사서. 그래서 실황조사서의 증거 능력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죠. 범죄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으로 봐서 사후영장이 없다면 증언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사보고서의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 검증 결과, 수사보고서 자체가 아니라 그 검증의 결과에 대한 부분은 어찌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한 수사보고서. 역시 이 관련 판례가 되는데요. 이 판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 경찰의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이제 있다면 그 기재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수사보고서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이 피고인의 진술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 외국 경찰의 수사보고서니까 312조 3항이 됩니다. 이거는 검사 작성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이건 검사위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제1심 증인을 소환해서 조사하면서 요거 뭐예요? 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죠.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한 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이거는 그 개념으로 번복진술조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수사기관이 조사한 객관적 사실을 보고하는 것인 경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수사보고서와 관련된 그 관련된 판례를 사례 문제로 만들어서 단답식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우리 판례 입장이 어떤 건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 시험의 특징, 제가 보니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문가. 예. 그래서 수사보고서 고소인과의 전화문답 내용인데요. 그 기재 부분이니까 이 진술 부분이 되겠죠. 이 수사보고서는 검사가 판례의 입장인데요. 검사가 참고인인 피해자 공소외 1, 2와의 통화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313조 1항 본문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전문 증거에 해당된다. 그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수사보고서에 증거 능력 없는 이유가 어딘지 아시겠죠? 진술 부분이. 그 진술 부분이 문답 내용이거든요. 고소인과 즉 피해자와의 전화 문답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이 피해자의 기명 날인이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수사 보고서에 그게 안 들어 있으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요 내용은 좀 뭐냐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건에서 판례가 밝힌 내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그런 거죠. 철회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 이 문제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이거 소송법도 사실이니까요. 소송법도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면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연해서 나온 내용이 됩니다. 이건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실 수 있죠. 그죠? 참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실황조사서 문제인데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황조사서에 대해서 학설상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물어보고 있다. 예, 요거는 우리가 영장 압수수색 검증에서 영장지 예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범죄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경이 제일 먼저 가서 범죄 현장을 조사하고 기록한 게 실황조사서거든요. 사법경찰과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이 216조 3항이 바로 범죄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자, 이럴 때 범죄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영장주의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했다면 사후영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실황조사를 하고 사후영장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를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니 그다음 결론도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번이에요. 이 수사보고서에 검증 결과 거기 나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검증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그죠?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간의 작용에 의해서 인식하는 작용을 우리가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황조사하는 것도 역시 검증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현장 검증이 되는 거죠. 범죄 현장에, 범죄 장소에서의 검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수사보고서에 검증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재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지고 보게 되면 검증 조서가 아니라 수사보고서거든요. 검증 결과는 원래는 검증 조서에 기재되어야 되는데 이건 수사보고서에 검증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재 부분은 검찰 사건 사무규칙 17조의 실황조사서나 사법경찰관 사무관리 직무규칙 49조 1, 2항의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않고 이게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되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312조 6항 여기 검사나 사경이 작성한 검증조서거든요. 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본다면 그 외에 311조, 315조, 360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도 않으면 분명하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검증의 결과를 검증을 했다면 그 검증 결과를 어디다 기재해야 돼요? 당연히 검증조서에 기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수사보고서에 기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보고서에 기재한 것은 결과적으로 검증조서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는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라번. 라가 뭐였었죠? 워낙 증거가 많아서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셔 보시면 됩니다. 유인물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한 수사보고서.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요 앞이죠. 요거라. 이거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소지 탐독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세세대 16호라는 유인물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해서 자 어떤 유인물이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이를 복사한 거예요.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한 문서로서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어서
315조 제3호의 소정에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는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수사보고서 자체가 아니라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유인물이에요. 예, 첨부된 유인물. 그래서 모든 유인물이 다 그렇게 된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이 경우에 우리가 요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315조라고 한다면 1항과 2항, 1호, 2호, 3호가 있었잖아요. 3호에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줬던,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유인물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걸 기계적으로 복사해서 첨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과 다르지 않음이 복사한 거니까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3호에서 얘기하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에 해당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역시 결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만은 이게 뭐였었죠? 예. 외국 경찰의 수사보고서죠? 네, 이때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자백의 기재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 경찰은 우리나라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 이의 수사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312조 제3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에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본다면 외국 경찰의 수사보고서는 312조 제3항에 검사 이의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공판력에서 어떤 경우에 내용을 인정했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문 반은 문제 안 되겠죠. 그래서 번복 진술조서 이건데요. 이거 우리 판례는 증거 동의를 해준다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반대 신문의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만 영상 녹화한 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점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요. 예. 영상 녹화한 내용의 요지, 다시 번복 진술하는 내용을 영상 녹화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영상 녹화된 내용을 보면서 그 진술의 내용의 요지를 기재했다는 거죠. 이 검찰 수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미 공소의 일에 대한 영상 녹화물의 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것을 요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313조 1항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311조, 312조, 315조, 316조의 적용 대상도 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바 있어요. 좀 넓게 봐준다면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건데요. 우리 판례는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이 거기 검사가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제1심 증인을 소환해서 조사하면서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은 뭐냐면은 그 증인을 소환해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검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영상 녹화를 했고 그 영상 녹화한 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입니다. 예, 기재한 수사보고서.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앞에 그 첫 번째하고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 영상 녹화한 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는 당연히 그 진술한 자의 기명달인이 들어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성립의 진정이 필요한데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 이거는 마지막이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수사기관이 조사한 객관적 사실을 보고하는 것. 객관적 사실을 보고한 것이니까 증거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건데요. 이건 객관적 사실을 보고한 것이 그렇다면은 기재한 것이 전문 증거에 해당되느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 증거의 요건이 나오는데요. 전문 증거는 첫 번째로 진술 증거라 됩니다. 그리고 요증 사실과의 관련될 것.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은 요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 것 이란 요건이에요. 얘가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판정 이외에서의 진술일 것. 이 진술이 공판정 이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증거물이나 사람의 신체 성상, 일정한 발언의 전부 등과 같이 증거의 존재 자체 또는 증거가 상황적 속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전문 증거가 아니다. 사안의 경우에 진술이 아닌 객관적 사실 자체가 보호되는 경우이므로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죠. 그렇다면 예, 수사보고서 자체가 증거로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점에 대한 판례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수사 속 보고서만을 서적으로 제출했는데 292조의 3 및 규칙 134조의 8은 녹음, 녹화 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해서 청취 또는 시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CD에 대하여 형성 규칙에 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죄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로 제출할 증거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결론 부분이 바로 이 얘기인데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 등을 통해 인정하게 된 사실의 보고는 법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수사기관은 위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의 인정에 이르게 된 증거 방법 자체를 증거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사안과 같이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수사보고서에서 수사보고서와 관련된 우리 그 종전의 우리 판례를 모아서 사례로 낸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전문 증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전문 증거는 당연히 진술 증거라 해야 되고요. 결국 우리가 갑을병이라고 하는 그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증 사실을 체험한 자가 요증 사실을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 이외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보고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요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 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17번 사례를 볼까요? 뭐 쭉쭉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피고인 갑은 갑과 을은 강남역 부근 골목에서 A 얼굴 수차례 때려 6주간의 치료하는 골절상을 입혔고 A의 지갑을 강취하였다. 결국 뭐예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이 되겠죠. 갑과 을은 검찰 조사에서 위 강도상해 사실을 모두 자백했어요. 검찰에서는 자백을 했고 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 측의 증거 자료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 갑과 을은 부동의했습니다. 법원은 아래 각 증거 서류를 을에 대한 공소 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을에 대한 거예요. 을 피고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법원은 증인 C의 증언을 피고인 갑과 을에 대한 특수강도상해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이때는 갑과 을입니다. 그래서 갑을에 대한 구속 적부심 절차에서 피의자 을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 적부심 조서 피의자 을의 진술 을이 들어있는 구속 적부심 조서 요 구속 적부심이라고 돼 있으니 그러면 얼른 법원과 면전조서를 생각할 테시고 그러면 311조가 정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311조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법원법과 면전조서인데 당해 사건으로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다만 그 예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른바 수사 절차상의 증거 보전이었었어요. 그래서 증거 보전 절차하고 증인신문 청구, 구속 족부심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렇다면 얘는 몇 조로 가야 돼요? 311조가 아니라 315조 3호로 가야 되겠죠. 제1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검사는 을에게 자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피고인 을은 그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 을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경우 검사가 작성한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그러니까 진술거부권 행사했으니까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때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만 312조 1항에 의해서 증거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대체 증명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또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314조가 적용될 수 있겠느냐가 나올 것입니다. 피의자의 어머니 B가 경찰에 출석했을 때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사법경찰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 공소사실과 같이 강도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A로부터 사건 발생 당일 새벽에 들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B는 A의 뭐죠? 어머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참고인 진술조서에 증거 능력이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참고인 진술조서는 뭐죠? 지금 피해자가 어머니한테 얘기했고 어머니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재전문 서류가 되겠죠. 갑의 친구인 C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갑과 을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말을 갑으로부터 들었다. 이거는 전문 진술이 되겠죠. 근데 갑과 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갑으로부터 들은 거니까 갑과 을은 공동 피고인이니까요. 갑에 대해서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을에 대해서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316조 1, 2항이 모두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은 하나씩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구속 족부심 조서예요. 구속 족부심 조서. 그래서 이건 특히 구속 족부심 조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신용성의 정언적 보장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법관 앞에서, 물론 수소법원은 아닙니다만 수임판사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구심 조서는 형사범법 311조가 규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바로 나오죠. 특히 시정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할 것이므로 몇 조에 의해서 315조 제3호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의 효과죠. 자, 자기 자신에 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립의 진정이 인정돼야 되는데 진술거부권 행사했단 말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 대체 증명이 가능한데 대체 증명이 됐다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대체 증명이 안 됐다면 314조 문제 나오겠죠. 그죠? 문제 안 되겠고요. 그래서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이상 312조 1항의 요건은 충족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2항 대체 증명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 역시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에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특신 상태가 인정된다면 증거로 능력이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314조인데 진술거부권 행사가 소위 말해서 필요성 요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느냐, 이건데요. 앞서 증언거부권 행사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그랬죠. 이 진술거부권 행사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314조에 의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312조 제2항의 요건, 대체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전문 서류가 되겠죠? 예. 결국 사경 작성 B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는 제 전문 증거이거나 이나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인정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피해자로부터 이건 거기 보시게 되면은 A 갑과 을이 가해자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A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B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갑과 을이 가해를 한 거죠. A에게. A가 B에게 이야기한 거고 B가 이 사안에서 보시면 예, 사경 앞에서 진술을 했고 사경이 예, 진술 조서를 작성한 거란 말이에요. 요거란 말입니다. 이거의 증거능력이죠. 그래서 일단은 요게 이제 피해자인데 한 번 전문이 됐고 또 한 번 전문이 된 거니까 재전문 서류가 됩니다. 재전문 서류이니 그렇다면 일단은 진술 조서로서의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조서에는 결국은 B의 진술이 들어있는데 B의 진술은 결국은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더라 이거죠. 근데 A는 피고인 아닌 자 아닙니까? 그렇죠? A는 피고인 아닌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고인 아닌 자니까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재전문 서류니까 312조 피고인 아닌 자고 피고인 아닌 자니까 16조 2항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314조하고 316조 2항이 적용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설 대리문이 있습니다만 우리 판례는 이걸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요걸 재전문 조서 또는 재전문 서류라고 하는데 312조 내지 314조 규정과 316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재전문 진술이거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건 3중 전문 서류가 되겠죠. 이거는 증거 동의가 없는 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요건이 뭐냐가 되는데 먼저 312조 4항의 요건이다. 얘가 진술조서니까요. 요건은 뭐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될 것, 성립의 진정이 인정될 것, 반대 질문권이 보장될 것, 특신 상태가 인정될 것. 요 네 가지가 되죠. 이 사안에서는 이것이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으니까 가정적인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 조서에는 B의 진술이 사경이 들은 B의 진술이 들어있지만 그 B의 진술은 결국은 A가 B에게 전해준 말이다. 결국 A의 진술은 B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거니까 B의 진술은 A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것이니까 피고의 아닌 자가 피고인의 아닌 자의 진술을 공판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316조 2항의 요건이에요. 두 가지죠. 필요성과 특신 상태다.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A가 진술할 수 없다. 만약에 A가 진술할 수 있었다면 B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사경은 A를 조사했어야 되겠죠. 그죠? 자, A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A가 B에게 강도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할 시점이 사건 발생 당일 새벽인 바 범행 직후란 얘기죠. 또 A의 진술 내용과 상의로 봤을 때 그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 지금 자기가 범죄를 막 당하고 얼마 안 있어서 지금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내용이 뭐 과장된다거나, 물론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사이에 어떻게 말을 해야 자기에게 유리한지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행 직후의 이야기는 또 사망하기 전의 이야기는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상황이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자, 그렇게 본다면 314조 312조 제4항의 요건과 그 다음에 316조 제2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라고 본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갑의 친구인 C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갑과 을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말을 갑으로부터 들었다. 자, 요거는 둘로 나눠봐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그 가름만만 타면 될 것 같습니다. 갑의 친구인 C는 갑과 을이 공소세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말을 갑으로부터 들었다. 지금 갑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C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C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 진술 내용은 갑과 을이 이런 범행을 A에 대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법정 진술은 둘로 나눠봐야 되는 거죠. 갑에 대한 부분하고 을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갑에 대한 부분, 을에 대한 부분. 그러면 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갑이 들려준 이야기니까 얘가 피고인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을 할 때니까 얘가 316조 1항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을은 지금 갑이 들려준 이야기죠. 을 자신이 아니죠. 그럼 피고인 아닌 자가 됩니다. 따라서 316조 2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항은 피고인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특신상태만 요건으로 해요. 즉 갑이 C에게 한 이야기가 특히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하에서의 진술이냐, 이것만 문제되는 것이고, 반면에 316조 2항의 경우에는 그거 필요성 문제가 다시 나오죠. 원래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술해야 되는데, 그렇죠? 진술할 수 없을 때, 즉 진술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성이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갑은 여기 이제 피고인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 사건에서는 증거로 쓰기가 어렵겠죠. 자,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갑에 대한 관계에서 C의 진술은 316조 1항에 따라서 갑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316조 2항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증거를 할 수 없다. 결론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C와의 관계에서, 을에 대한 관계에서 보게 되면 316조 2항인데, 이때 필요성과 그 다음에 특신상태, 이 두 가지 요건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C의 증언은 을에 대하여 필요성이 있는지 않는다. 이때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 진술자인 갑이 진술할 수 없을 때라는 요건이란 말이죠. 예. 반면에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316조 1항이죠. 그래서 특신 상태만 요건으로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C의 증언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 316조 1항이 적용되므로 신용성의 정화적 보장이나 요건만 구비하면 증거 능력이 있음에 반해서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시하게 된 거죠. 이건 물론 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공동피고인의 자백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우리가 이미 다 봤던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증인 적격 문제, 그 다음에 자백의 증거 능력 관련해서 보게 되면 공판정에서의 자백과 공판정 외에서의 자백이죠. 예. 다만 이제 문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른바
증명력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요 대목이 이제 빠져 있는데 자료에 보시게 되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이른바 공범자의 자백이 보강 증거를 요하느냐 아니면 보강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마 뒤에 다시 논의가 될 테니까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그것만 하나 정리를 해 놓고 가시죠. 거기 자료에 보시게 되면 방금 이거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예. 보강 증거 자격 여기서 끝났는데 보강 증거의 요부라고 하는 문제도 논의가 됩니다. 이렇게만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있다. 갑이 자백을 하고 을은 자백을 안 했어요. 자,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그러면 갑은 뭐죠? 무죄예요. 왜냐하면 자백은 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할 수가 없어요. 보강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갑의 자백이 을 피고 사건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요. 만약에 을 피고 사건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면 그러면 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때 공범자의 자백은 보강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즉 요부 문제가 여기서 빠져 있는데요. 공범자의 자백은 보강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이때는 유죄가 되고요. 공범자의 자백만으로도 유죄 판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도 무죄가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공범자의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기 때문에 보강 증거 없더라도 유죄 판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판례 입장이요. 요 문제가 보강 증거의 요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강 증거가 필요하냐? 공범자의 자백 이외에 보강 증거가 필요하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강 증거의 자격 문제는 어떤 얘기냐면은 만약에 둘 다 자백을 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자백 이외에 공범자의 자백이 있죠. 만약에 이 공범자의 자백이 보강 증거 능력이 있다면 얘는 유죄가 되고 얘도 유죄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때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에서 보강 증거 자격 문제는 공범일 때 문제되는 거예요.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이, 그죠? 자기 범죄에 대한 인정이니까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백할 수가 있나요? 아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범일 때 문제가 된다. 자, 따라서 피고인의 자기 자신의 자백과 공범자의 자백을 합쳐서 유죄 판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보강 증거에 뭐예요?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다 이거예요. 공범자의 자백은 보강 증거에 자격이 되느냐. 근데 우리 보강 증거는 어떤 증거가 되냐면 피고인의 자백과 독립된 증거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을의 자백은 갑의 자백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공범자의 자백은 보강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봐요. 보강 증거의 자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목차가 보강 증거 자격이라고 했는데,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보강 증거의 자격이 아니라, 요건 아니라 요부의 문제예요. 요부. 보강 증거가 필요하냐 문제인데, 필요설과 불효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이라고요? 불효설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효설의 입장이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우리 판례가 여기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요.
공범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가능하고 자백한 공범자가 무죄로 되는 것은 보강법칙의 당연한 결론이며 부인한 피고인이 유죄되는 것은 자유심증에 기한 것이므로 불이합리하다 할 수 없으며 공범자의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뭐에 불과하다고요? 증언에 지나지 않으므로 보강 근거를 요한다. 아니죠. 요한다 하면 안 되죠. 불효설이니까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요가 아니고 요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거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게 판례의 태도라는 점만 하나 여기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넘겨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그럼 쉬셨다가 증거람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이른바 증거 동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